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기업원이 주최해 주셔가지고 저희 선진화 포럼이 출간했던 책을 이렇게 콘서트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전략 그리고 선진화의 길입니다. 오늘 이 북토 콘서트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저랑 함께 대담을 해 주실 분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시면서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시는 김용하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저희 한국선진화 포럼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선진화 포럼 상임이사 강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좀 제가 교수님에게 좀 가볍게 편안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책,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으로 놓은 이번 책은 한국 선진화 포럼이 20주년이 되는 걸 기념해서 만든 책입니다.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경제 개발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남덕우 국무총리께서 설립하신 그런 재단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은 그동안 20년 동안에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각종 선진화를 위한 이슈를 만들고 또 이 이슈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안담회를 하고 그리고 각종 전달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또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번 이 책은 그동안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이 그동안 이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해서 만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집약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책을 보니까 지연이가 많습니다. 보니까 48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집필을 해 주셨고, 특히 보니까 국가 원로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정경련이라고 했던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또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강대학교의 총장님 역임하셨던 손병두 총장님 글도 있고, 그리고 항상 중소기업가 항상 상생을 이렇게 국가의 전략 중에 하나인 동반선장위원회 위원장 역임했던 유장희 교수님, 안충영 교수님도 또 글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광고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는 강복회 이종찬 회장님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델리 임복일 대표님도 있었고, 이배용 이하여대 총장님 글도 있었고, 무엇보다 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아마 남두구 지암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업가들을 상당히 좀 존중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허동수 GS 칼텍 세자님 글도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님 하셨던 해노스 구총님 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보시면 48분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전문가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 미래 전문가들의 또 글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뜻깊은 책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또 보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의 집필했던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남덕우 총리의 성장 신화를 다시 생각한다. 아마 남덕우 총리님 하면 우리 산업화를 이루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오늘 우리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좋은 걸 하나 가지고 가지 않을까,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교수님 집필하셨던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력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왔는데 행복도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이게 비교해 보니까 58위예요. 우리나라 행복도가. 야,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현상들을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신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그 행복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그 세계 58등입니다. 사실 우리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은 대체로 뭐 우리 이런 GDP 높은 나라가 많으니까 한 30등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 지수라든지 우리 이런 것들은 또 세계적 수준입니다. 우리 평균 수명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지금 그 싱가포르, 일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인이 제일 오래 삽니다. 그만큼 건강도 좋다. 그러니까 경제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은데 왜 58등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58등이 걸 갖다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1등부터 한 10등까지 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은 왜 우리가 58등인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항상 거의 1등, 2등, 3등 한 나라가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뭐 사실은 이제 경제적 수준 측면에서는 인당 GDP가 우리보다 좀 높긴 하지만 그 나라는 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 지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경제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그 우리 뭐 연대, 사회적 연대 뭐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적 배려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주관적으로 또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수치들인데 이런 수치들이 우리가 뭐 거의 90등 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순위를 58등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일본을 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럼 얼마나 지금 되는가 하면 일본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58등 하면 일본은 56위 정도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뭐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성장 모형을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이 56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결국은 지금 현재의 이런 시스템과 이런 그 구조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국민 행복 지수도 58등, 56등, 55등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이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데요.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쯤 과연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계속해서 하락할 것인가 이는 그 우리 선진화 포럼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그 선진국의 어떤 사례들 중에 이렇게 계속 추락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반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 뭐 거의 우리 세계의 제1등 국가, 제1위 국가, 제일 강대국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미국도 이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1%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개혁 그리고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3%대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2%고 작년도에 실제 성장률은 한 1%밖에 안 되고 올해 좀 열심히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게 2%라고 생각한다면
이 1인당 GDP가 한 7만 불, 8만 불 되는 거대 국가에서 성장률이 3%로 회복됐다는 것은 정말로 반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역시 지금 30년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침체기를 거쳐서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그 아일랜드 같은 국가가 저성장에서 고성장 국가로 전환된 사례고 가장 최근 사례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페인 하면은 뭐 국토 면적도 넓고 올리브랑 뭐 해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지만 인당 GDP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좀 우리보다 좀 낮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의 뭐 점심 먹고 한잠 자고 하는 그런 굉장히 여유 있는 국가인데 이 나라들 이 스페인이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성장률이 또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프랑스도 뭐 이 독일에 계속 치여가지고 성장률이 계속 저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독일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국가와 그 국민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또 반전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5%, 6%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 2 내지 3% 성장은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만 하면 그래도 계속 추락하지 않고 이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쓰셨던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남두구 총리님의 또 해안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남 총리님께서 아마 그 12년 전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어떤 책에서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 이제 선진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그 6가지다. 뭐 우리 사회가 이걸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참 그 통찰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해서 우리 사회가 꼭 극복해야 될 6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도우 총리께서 2012년도에 온 대담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뭐 제가 지나고 지금 다시 봐도 그때의 해안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6가지는 첫 번째는 이 정치의 구진적인 정치 문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진적 정치 문화 20년 전에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극복된 것 같이 보입니까? 구진적 정치 문화 이걸 갖다 첫 번째로 꼽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념 갈등을 짚고 있습니다. 즉 좌와 우 이런 뭐 진보와 보수 뭐 어느 나라나 이념 갈등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념 갈등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념 갈등이 합리적 그 사고에 기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과거 조선 시대에 우리 성리학에 빠져가지고 국가가 침체됐던 그거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 갈등 이것을 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념 갈등 역시 지금 아직도 뭐 20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뭐 좀 더 좋아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거 뭐 이 집단 이기주의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자기한테 좋은 것은 무조건 하면서 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쉬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현상에서 유사한 거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노사 간의 갈등입니다. 이 노사 간의 갈등도 뭐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노사가 좀 발전적인 측면에서 같이 힘을 합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연장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집은 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뭐 우리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굉장히 질서 있는 나라로 기본적으로 뭐 우리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부터 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키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법치주의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판인데 지금 아래 사람들부터 지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그렇지만 위에 최상단의 위의 법치가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정책입니다. 이 교육 정책은 뭐 역대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에 안 넣은 적이 없고 대통령이 될 때마다 이 교육개혁 한다고 했는데 교육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그 학교 현장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특히 요즘같이 AI 로봇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과거에 덧붙여서 또 추가적인 철저한 교육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교육개혁 역시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에 대한 선진화를 막는 선진화를 해야 되는 6가지 분야를 남도우 총리께서 지적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척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남도구 총리님께서 좋은 그 통찰을 알려주셨는데 뭐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 현실에서 그러한 극복한 과제가 여전히 남겨 있다.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자본의 성격이 이제 시대별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자본이 돈이 아마 바뀌는 건 아닐 거고 그 자본이라는 그 뜻에서 아마 성격이 바뀌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성장함수, 생산함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자본이고, 하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 단계를 보면 60년대, 70년대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성장 전략을 택해서 그 노동 자본, 인적 자본이 성장을 이끌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제 점차 진행되면서 인적 자본에 덧붙여서 물적 자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동과 자본 했을 때 그 순수 그 자본 중심의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고 뭐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일부 학자들은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대형 자본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1인당 GDP 3만 불을 넘어서서 이제 4만 불에 가까워진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적 성장은 물적 자본을 통한 성장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의한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급에 이르렀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이 지금 지체되고 있고 성장이 지금 멈칫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생산 함수에서 나타나는 K나 L이나 켈 이것 가지고만 안 되더라. 선진국의 예를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더라는 거죠. 그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생산 함수 안에는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화합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행복 지수에서 문제됐던 그런 우리 그 사회적 연대, 사회적 배려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고 신뢰하고 뭐 이런 부분 그런 사회적 자본 이 부분이 이제 지체되면서 이제 그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으로서 이루어진 성장 토대가 더 이상 한 발 더 내디디기가 힘들어진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대폭 강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가 된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념 갈등이라든지 노사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계층 갈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과 덧붙여서 사회적 자본까지 결합되면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 맞는 자본은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그렇게 증명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 아까 모두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48분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하두는 아마 선진화였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이 지향하는 진정한 선진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선진화. 뭐 진정한 선진화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이제 1인당 GDP만 넘어지고 또 국가 GDP가 커지면 그게 뭐 선진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의 선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자유개헌의 원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진국입니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선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경제적 측면의 선진화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정신문화적 측면에서의 선진화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2000년 우리 남도구 총리가 한국 선진화 포럼 만들 때의 생각은 경제적 선진화에 덧붙여서 이런 정신문화적 선진화도 이루어야 참된 참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선진화 포럼이 시작된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신문화적 선진화가 중요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정신문화적인 선진화라는 것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따뜻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가 보더라도 좀 더 품격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외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정직이나 따뜻함이나 품격 이런 것은 뭐 이게 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야 됩니다. 온 국민이 전반적으로 그런 따뜻함과 정직함과 품격이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확대돼서 그것이 나타날 때 진정한 선진화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자유가 책임이 이루어지고 또 창의와 도전이 이루어지고 또 협력과 품격이 만들어지지만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
이게 참된 선진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선진화라고 하면 경제적 선진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또 붙여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저 나라는 좀 품격 있는 국가구나, 좀 따뜻한 국가구나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품격 선진화가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 전체 책에 보니까 남덕우 총리님께서 이렇게 평생 강조했던 그 선진화의 지표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가 지금 뭐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을 그 지표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예. 뭐 남덕우 총리께서는 복잡한 이야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봤을 때 그냥 생각하면은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좀 자유롭고, 결국은 우리 인류 그리고 문명 그리고 인류의 진화 이것은 결국은 또 역사에 있어서의 발전은 자유를 갖다가 더 확대되어가는 자유가 더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롭고 한 그런 측면을 강조했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경제 선진화 또 이게 사회가 제도화되고 전반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도화하고 체계화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거꾸로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냥 언론의 자유라든지 행동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것의 자유, 정치 그런 자유에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좀 더 높은 단계에 있어서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결국 이제 뭐 이 살기 좋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만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은 갖춰진 상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 뭐 아무리 또 이 뭐 배부른다 하더라도 공기가 나쁘고 공기가 나빠서 뭐 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 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이제 1단계로의 이 살기 좋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 의식주의에 있어서의 살기 좋은 나라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의 살기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 활동이 자유롭고 또 거기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자유롭게 하고 뭐 아무리 뭐 살기 좋으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고, 기업하기 힘든 나라 치고 지금 뭐 선진국인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발목과 손목을 다 잡는 각종의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모든 측면에 있어서 결국 또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조건 위에서도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불가피하게 경쟁을 지향할 수 없고 밖에 없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항상 소득에 있어서의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그 불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또 파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제고 뭐 나라고 계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 형평성
행평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 잘 나간 사람만 잘난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평적인 국가가 또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네 가지를 우리 선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남도구 총리님께서 4대 지표를 선진화에 말씀하신 게 바로 자유롭고 그리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그리고 공평한 사회다. 이거 보니까 오늘 우리 주체가 자유기업원인데 자유기업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게 자유기업도 앞으로 잘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좀 진행되어서 좀 짧게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책에는 호암재단 이사장님이었던 손병도 회장님 글이 있었는데요. 글을 읽어보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손병도 회장님을 부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추기경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하셨던 핵심 중에 하나가 시민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생각했던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간직해야 할 시민의식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들 중 또 어떤 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예. 우리 김수학 추기님께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는 정직이고 두 번째로는 배려고 세 번째로는 준법이고 네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정직과 배려와 준법과 감사 이 네 가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에 우리 남도구 총리께서 선진화에 필요한 조건들이라든지 그 지적한 거하고 워드는 단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지향점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그런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것이 이루어져야 품격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또 고쳐야 할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한 나라입니다.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이 선진국의 어깨를 맞대고 갈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된 것은 앞에서 우리 여러분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열심히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축적을 하고 준비하고 또 본인이 희생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갈등도 있지만 이 노도 사측에 감사하고 사도 노측에 감사하고 이런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지 잘났어 자기가 잘났어 자기 물론입니다 자기가 잘났어 잘 된 거죠 그렇지만 자기만 잘났어 이렇게 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두가 함께 고생하고 모두가 함께 현재를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 위에서 우리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이 협력 이런 것들이 또 꼽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준칙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도움도 주고 이럴 건데 그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중동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오늘 벌써 아시다시피 나프타 수출 금지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원유 가격 그저 또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0원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동 사태라든지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거는 결국은 기업이 그렇죠. 얼마만큼 액티브하게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어쨌든 그것을 돌파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기업인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한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기업인들 하면 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말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이 부강해지려고 하면 결국은 좀 기업인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을 유능한 청년들이 가감하게 창업을 하고 이런 토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결론 이런 지금에 있는 중동 사태라든지 결국 마지막 돌파구는 기업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혹시 해안을 주시면 이게 끝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장 시급한 건 뭔지 이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동의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아침 저녁 뉴스를 보고 중동 사태의 촉각을 하고 있고 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K 컬처라든지 K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있지만 그렇지만 막상 우리나라도 강한 국방과 또 군사력이 가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 보면서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계가 그리고 중동 사태가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존과 번영이라는 것 이것에 있어서 각자가 그러한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중동 전쟁도 빠른 시일 내에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물론 이런 상황 하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고 과도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조차도 그냥 내려놓고 기다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이나 근심은 안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많은 비축유를 가지고 있고 또 각종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석유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길거리에 나가보면 요즘 이 자가용이 덜 다닙니다. 이것은 벌써 석유를 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지금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조금씩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너무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또 합리적 사고 위에서 미래를 갖다가 또 전쟁이 끝나지 않나 걱정하기 전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생각했듯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걸 우리 또 빼뜨리게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런 우리가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지도 반성을 해서 또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끝나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업가들이 너무너무도 다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덧붙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이 이 적극적으로 창의와 핵심과 도전을 하는데 발목 잡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기업이 밀어주고 정부가 기업을 밀어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이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1차 대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 한국 선진화 포럼 창립 20주년에 출간한 기념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어서 자유기업원의 최송로 원장님을 모시고 2차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